네. 자, 저는 부동산 공법 담당하고 있는 박희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수업인데, 공법이 쉽지 않은 과목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2차 과목이 3과목이 있는데, 중개사법, 그리고 공시세법, 그리고 공법이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공법이 좀 어렵죠. 그래서 2차 과목, 1차는 2과목이니까 한 과목이 삐끗하면 다른 과목에서 메꾸기가 어려워요. 한 과목이 약해가지고 40점 간신히 넘겼다 그러면 다른 과목이 80점 나와야 되잖아요. 80점 맞기가 한번 시험 봐보시면 얼마나 어려운가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1차는 일단 2과목 모두 골고루 60점 이상 나올 수 있게끔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2과목 모두 다 만만치 않으니까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근데 2차는 1차에 비해서는 공부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일단 과목 수는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과목을 다른 데서 메꾸기가 좀 쉬워요. 특히 2차 과목 중에 공법만 좀 어렵고 나머지는 조금 그래도 뭐 할만하니까 뭐 다른 과목을 제가 뭐 이렇게 평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일단 뭐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 양이 적어요. 그다음 뭐 법 조문 수만 따지면 한 50 몇 개 조문에다가 뭐 실무 포함해서 공부하는 건데, 양도 좀 적고 이해하기도 일상생활하고 많이 관련되니까 좀 수월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공부하기 좀 편안한데, 다만 이제 시험은 양이 적고 이게 수월하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꽈서 내죠. 이리저리 막 말장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그 점수가 좋은 점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시세법도 뭐 공법보다는 양이 좀 적고 그 내용도 뭐 민법이나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공법보다는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공법은 2차 과목 중에서는 공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과목인데, 2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얼마나 많은지 설명드리다 보면 나가는 분들이 있어. 겁먹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일단 법이 6개 법이 있죠. 아까 중개사법은 법 하나 공부하는데 조문수가 56개 조문이거든요. 근데 공법은 그 법 6개 중에서 국토개법만 130개 조문이 넘어요. 도시개발법도 한 90개 되고, 정비법도 한 90개 조문, 건축법 넘고 100 몇 개 조문이고, 주택법도 그렇고, 농지법도 꽤 많고. 그러니까 뭐 양이 굉장히 많죠. 법률 조문만 뭐 600개 이상 되고, 거기다가 그 공법은 항상 하위 법령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2,000개 조문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가 법 조문이 또 단순하지가 않고, 조에는 보통 항이 붙어 있어요. 근데 항이 많이 붙은 건 한 10개 붙어 있어요. 10항 막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그 항에 호가 또 딸려 있죠. 몇 조, 몇 항, 몇 호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 호가 좀 많은 거는 한 30개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꽤 많아요. 그리고 그 호에 또 별표가 붙어. 근데 그 별표가 어떤 조문은 별표만 한 30페이지 돼요. 그걸 또 시험에 내요. 그러니까 뭐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일단 공부하다 보면 양이 굉장히 많아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용이 아주 생소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별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2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양이 많고 내용이 생소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건데, 뭐 그거를 이제 합격을 하시려면 그 2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그 내용이 생소한 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되죠. 뭐 혼자 교재 읽어가지고는 10번, 20번 읽어도 모르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 나와서 한번 딱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집에서 책 붙들고 혼자 공부해봐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업을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수업이 그 기본서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기본서가 대략 한 공법은 900페이지 되거든요. 두 달 단위로 한 코스가 진행이 되니까 대략 단순하게 얘기해서 한 주에 100페이지 정도 나간다는 거죠. 물론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 근데 한 주를 빠져버리면 100페이지가 비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혼자 100페이지 읽으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업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수업을 통해서 좀 생소한 내용들은 뭐 단어도 익히고 개념도 이해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이 많아서 어려운 거, 이거는 양을 줄여서 공부하시면 돼요. 버릴 거 버리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핵심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에 있어서는 그 핵심 위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능력의 한계가 있고 시간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걸 다 공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핵심 내용만 추려서 그거를 정확히 공부하시면 다 고득점이 되는 거니까, 일단 그 시험 공부에서 절대로 주의하실 사항이 양을 벌리면 안 된다. 이거를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 양을 줄여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공부할 게 100개가 있는데 이 100개가 뭐 시험범에 들어가니까 이거를 다 공부한다 그러면요, 그 능력상 시간상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완벽하게 소화를 못하고 한 20% 정도 수준으로 소화할 수밖에 없죠. 완벽하게 소화하려면 여러 번 보고 막 외울 거 외우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 정도 쭉 뭐 한두 번 읽고 지나가는 정도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하는 것도 피상적으로 이해가 되고 외우는 것도 정확하게 외워지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공부가 되니까 점수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20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로 공부가 되신 분이 문제를 풀면 문제가 다음 중 틀린 것, 다음 중 옳은 것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지문이 1번부터 5번 지문까지 쭉 있는데, 이 문제를 푼다고 이제 1번 지문을 쭉 읽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걸 들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 지문 내용을 어디선가 본 거예요. 안 본 게 없으니까 이 내용 중에 뭔가 지문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문을 쭉 읽었는데 보기는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이 맞다 틀리다 판단이 안 되죠. 그냥 본 것 같은 것 뿐이죠. 그래서 1번 갖고 이제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2번을 또 넘어가요. 2번을 봤더니 또 마찬가지로 보긴 봤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3번을 읽어도 그렇고 4번을 읽어도 그렇고 5번을 봐도 그렇고 지문 5개 다 어디선가 본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뭐 정확히 아는 게 없으니까 결국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찍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해서 찍었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이 그냥 찍은 거하고 정답이 될 확률은 똑같죠. 어차피 5개 중에 하나인데 고민해서 찍은 거나 그냥 찍은 거나 차이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한 게 훨씬 낫죠. 왜냐면 뭐 그거 안 했으니까 그동안 거기 시간 안 뺏겼을 거고, 문제 풀 때도 공부 안 한 게 더 나아요. 왜냐면 공부 안 한 사람은 딱 보는 순간 모르는 문제를 그냥 얼른 넘어가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신 분은 볼 때는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어디서 본 문제니까. 그러니까 풀기 시작하는데 정작 다 풀고 나서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 3분 시간을 투자해서 풀었는데 결국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한 거는 결국 그냥 공부 전에 하는 사람이 찍는 거는 확률은 똑같아. 다만 고민해서 찍는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가 나오려면 이거를 대폭 줄여야 되는 거죠. 한 20개 정도로 최대한 줄여서 이거를 100%로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신 분은 잘하면 100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양은 줄이되 그걸 정확히 공부하신 분들은 똑같은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풀리죠.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1번 지문을 봤더니 이건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얼른 넘어가죠. 아까 대충 공부하신 분은 요거 붙들고 막 고민해요. 어디가 틀렸을까 막 이런데 줄여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못 보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요. 2번도 못 보던 거 넘어가고 3번도 넘어가고 4번을 봤더니 이거 본 내용이에요. 이분이 봤다는 거는
요 중에 있었던 거죠. 줄여서 했기 때문에 아예 안 본 게 많으니까. 본 거는 여기 있었던 거고,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 맞다 틀리다 정확하게 판단이 되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3년으로 남아있는데, 공부할 때는 분명히 5년으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틀린 거 알고 바로 이걸 찍을 수가 있죠. 올해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 이걸 물었어요. 정답으로 나왔는데, 수업 시간 중에 1년에 수백 번 했던 내용이에요.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한다. 외우기도 편하게. 타당성 검토. 5글자네요. 5글자니까 5년이다. 이렇게 외웠던 내용인데, 그게 문제로 나왔고, 이거 아시는 분은 바로 찍는 거죠, 이거. 다른 집은 몰라도 정답이 되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답을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맞출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 그래서 양은 줄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줄여서 공부한 게 답으로 안 나오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그 핵심 내용, 그거로 줄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사항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게 핵심인지를 설명드리면, 일단 핵심은 핵심 아닌 거를 걸러내면 그게 핵심이죠. 일단 첫 번째, 출제 가능성이 낮은 것들. 이거는 공부할 이유가 없죠. 뭐 열심히 다 외워놨는데 시험에 안 나오면 뭐 쓸모가 없잖아요, 전혀. 그래서 출제 가능성 낮은 것들. 그러니까 출제 기출문제 쭉 보면 빈도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뭐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건 뭐 매년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 10년에 한 번 가끔씩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10년 동안 한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교재 내용에 실려는 있지만 26회 시험을 보는 동안, 2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죠. 나오지도 않는 걸 뭐하러 공부를 해요. 근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걸 다 정리해드려, 이런 건 할 필요 없다.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그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막 교재 펼쳐놓고 막 읽다가 모르니까 찾아서 저한테 물어봐요. 이 내용이 어떻게, 뭔 얘기냐고 물어봐. 보니까 수업에서 다루지도 않은 내용인데 막 혼자 공부해요. 그래서 이거 안 나오니까 보지 말라 그랬는데 왜 보냐 그랬더니, 26년간 한 번도 안 나왔으면 드디어 나올 때 됐습니다. 이러면서. 물론 그게 나올 수가 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전혀 새로운 문제가 실제 매년 몇 문제씩 섞여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시험은 항상 난이도가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상위 난이도 문제가 있고, 중간 난이도가 있고, 하위 난이도가 문제가 있죠. 상위 난이도가 보통은 30%, 중간 난이도가 40%, 하위 난이도가 30%. 이게 일반적인 이 배분 방식이에요. 여기서 그 시험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 비중이 좀 높아지는 거고, 문제가 좀 전체적으로 쉬워졌다 그러면 하위 난이도 문제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뭐 이런 거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위 난이도 확실하게 맞추고, 좀 중간 난이도에 해당되는 거 좀 몇 개 맞추고 이러면 붙는 건데, 이거 굳이 어려운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걸 맞추려고 공부하다 보면요, 공부량이 엄청나게 늘어요. 하이 난이도에 포커스를 두고 요거만 확실하게 할 때는 조금만 해도 되는데, 그 상위 난이도 문제까지 해결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공부량이 막 4배, 5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은 것, 빈도가 좀 낮은 것들은 과감하게 다 빼도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싹 빼야 돼요. 이건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제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빈도도 꽤 높아요. 그런데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몇 번 나왔고, 뭐 꽤 잦은 빈도로 나오지만, 그 하나 문제 풀려면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은 거. 아까 별표 30개 있는 게 있다 그랬죠? 그 시험에 꽤 자주 나와요. 용도 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뭐냐, 이걸 묻는 문제가 꽤 자주 나옵니다. 우리 나중에 용도적 공부하면 21가지 용도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각 용도지역별로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농림적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이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걸 시험 문제로 냅니다. 다음 중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 이러면서 보기를 쭉 5개 나열해가지고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알고 풀려면 별표 한 30개를 그냥 외워야 돼요. 한 30페이지 외워야 돼요. 근데 그거 외우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거 외우려면 그거만 딱 오려서 지리산을 가거나 계룡산 가서 한 2, 3년 또 닦고 나와야 그게 외워져. 근데 그렇게 외웠어도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결국은 틀려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거 하나 포기하고 나머지 그 시간에 쉬운 거 요걸 한 번이라도 더 봐야 정확하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빼야 됩니다. 가능성 낮은 거 빼고 그다음에 어려운 거 빼고. 그러니까 핵심 사항은 뭐냐면 자주 출제되면서 내용도 쉬운 거 그거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쉬운 거 위주로 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다 그 좋은 점수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양이 대폭 줍니다. 그래서 그 줄여진 걸 가지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건 뭐냐면 핵심 사항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과목이 전체 틀도 알아야 되고 내용 이해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외울 거는 또 외울 건 또 외워야 되죠.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이제 정확한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실수 없이 정확히 풀리는 겁니다. 외우긴 외웠는데 틀을 모르면 엉뚱하게 풀리죠. 도시개발법 내용을 열심히 외워서 문제 풀 때 정비법에다 풀면 맞을 수가 없죠. 유사한 내용들이 막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틀을 모르다 보면 그 차이가 안 보여요. 그냥 조합이니까 다 똑같은 거지 이러면서 뭐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구분 없이 풀어버리면 문제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 이해가 또 돼야 되죠. 그리고 외울 거 정확히 외우고 이게 다 돼야 되는데 틀을 세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틀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뭐 교재 수십 번 읽고 수업도 반복적으로 듣고 그러다 보면 전체 내용이 흘러가면서 앞뒤 내용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어떤 관계에 있고 이런 게 보이면서 틀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 세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해한다는 거는 이것도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이해를 한다는 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공부하면서 이해는 잘하겠는데 외우는 게 힘들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거 힘드니까 이해 위주로 공부하겠다면서 열심히 이해만 하셔요. 그래서 이해를 확실히 해서 타당성 검토라는 게 뭔지 그게 왜 필요한지 다 이해를 했는데 정작 3년마다 가는지 5년마다 가는지 그걸 못 외우면 이해는 했어도 답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 검토가 뭔 말인지 몰라도 그 5년이 알면 그 아까 같은 문제 딱 정확하게 풀리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는 결국은 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거 외울 거 외우고 이 내용 이해가 돼 있으면 그러면서 틀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해는 한 번 하면 끝나요. 이해한 게 뭐 까먹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해 위주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면 안 되고 결국은 다 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 깊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개념의 의미 정도 파악하는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지 그냥 깊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이 그 3월달, 4월달 이때 모의고사 보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막 거의 전국 수석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학원에서 배울 건 없다 그러더니 집으로 가셔가지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면서 막 깊게 막 들고 판 겁니다. 그래서 막 인터넷도 뒤져보고 막 이러면서 남들 공부하는 막 뒷배경까지 막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내용을 깊이 이해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어렵게 풀려요. 남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바로 답을 찾는 문제를 이분은 그 뒤에 배경 생각해 보면 약간 다르게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쉽게 못 찍어요. 그냥 쉬운 것도 고민해 가면서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월 달에 수석이었는데 정작 시험에서는 떨어지셨어요. 깊이 들어가다가 결국은 오히려 점수가 더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 깊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개념 정도 가볍게 이해하는 거고
정작 이게 이제 외워져야 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외우는 게 어렵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기 힘들다 이렇게 많이 하소연들 하시는데, 외우는 거 다 어렵죠. 열심히 외웠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들을 땐 알겠는데 문만 나가면 생각이 안 나요. 그 누구나 그런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거고, 결국은 외우는 건 이제 반복을 해서 그걸 극복을 해야 되죠.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뭔가를 외워야 되는데 외워야 될 정보가 있어요.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이 정보에 주의 집중을 해야 이 정보가 내 머릿속으로 입력이 되겠죠. 입력된 정보가 이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억에는 두 가지 기억이 있어요. 단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은, 이게 장기 기억은 평생 가는 기억이고, 한번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단기 기억은 잠깐 들어왔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요. 근데 얼마나 금방 사라지냐면 3초입니다. 3초. 잠깐 생각하고 뒤돌아서면 그 단어도 생각 안 나고 무슨 전혀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3초인데 이게 그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1초, 어떤 사람은 2.9초, 뭐 이 정도지. 어떤 사람 뭐 한 번 듣고 뭐 하루를 기억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도 그냥 바로 사라지는데, 금방 알 수 있는 게 모르는 전화번호를 114에다 물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러주는 번호를 따라서 의식적으로 외워요. 몇 국에 몇 번을 외워서. 내가 심지어 그 번호를 이렇게 내 손으로 일일이 다 눌렀어요. 그리고 통화를 잠깐, 길게도 안 하고 한 10초 통화하고, 그런 다음에 미처 얘기 못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통화하려고 누르려고 그랬더니 그새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안 눌러지죠? 그 정도 기억이에요. 물론 익숙한 정보는 좀 더 쉽게 오래 기억을 하죠. 근데 이게 처음 보는 낯선 정보, 이거는 이런 식으로 금방 까먹습니다. 결국은 어떤 거든 이 단기 기억을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건데, 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려면 반복을 해야 되죠. 반복되는 정보가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은 내가 뭐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받아줘야 돼요. 두뇌가 그거를 머릿속에서 받아줘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제 선택적으로 한다 그래요.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 위주로 선택해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이 돼야 돼. 선택이 되려면 반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 내용이 살아가는데 뭔가 중요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면서 받아주니까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때 반복하라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영어 단어 외울 때 뭐 그때 기억들이 나죠. 단어장 옆에다 놓고 연습장 놓고 그냥 수십 번을 써가면서 단어를 막 외워요. 그래서 단어 100개를 엄청나게 써가면서 외우고 잠자고 일어나서 어제 외운 거 떠올려 보면 그새 또 다 까먹었죠? 수십 번을 썼는데 까먹어요. 그렇게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때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 반복하면 기억이 돼요. 다만 이 기억된 게 이제 기억의 인출이라고 합니다. 이 기억을 필요할 때 떠올려야 되는데,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필요할 때. 초등학교 때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고민하다가 결국 생각 안 나니까 포기하고, 딴 얘기 막 한참 하다 보면 느닷없이 생각이 나죠. 어떤 연관된 어떤 다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그 기억이 불현듯이 탁 떠올라요. 그 기억 속에 있었던 거죠. 단지 그 기억을 필요할 때 인출을 못한 거죠. 시험 봐보시면 알고 있는 건데 시험장에 생각이 안 나. 이게 2년이었나 3년이었나 생각이 안 나요. 저 찍고 나왔는데 나오다 생각나. 시험장 나와가지고 불현듯이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게 몇 년이었는데 이렇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기억은 돼 있는 건데 떠오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훈련을 하셔야 돼. 그 기억된 거를 자꾸 이렇게 떠올리는 훈련. 외우는 건 가볍게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심각하게 외워 어차피 까먹을 건데. 그러니까 외울 때 가볍게 외우고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 기억을 떠올리는 훈련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재 자주 보고 이렇게 또 복습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에이빙하우스의 그 망각곡선이라는 건데 단어를 100개를 외웠어요. 외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1시간을 걸려가지고 이걸 외웠어. 근데 한 번에 외웠다고 그 머릿속에 계속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시간 지나면 금방금방 이제 막 그 기억이 상실이 되는데 망각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처음에 그냥 금방 막 까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좀 체감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 외웠던 거를 그 외웠던 기억의 50%가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 안 된대요. 단어 100개 외우고 1시간 있다가 이미 반은 없어져.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면 70% 기억이 없어져요. 내가 한 달 정도 지나면 거의 제로가 됩니다. 한 1, 2% 남는데요. 그러니까 그 1, 2%라는 게 그런 거를 내가 외웠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 이제 그런 기억만 남는 거지 내용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거의 기억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수업을 할 때 2개월 단위로 돌잖아요. 오늘 들었던 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들으려면 2달 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듣고 기억이 나가는 순간부터 막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이 되면 이런 수업을 했었나? 이런 기억도 없어요. 근데 2달 뒤에 이거 다시 들으면 완전히 새로 배우는 거, 새로 듣는 거죠. 심지어 농담도 똑같은 농담을 또 해도 새로 듣는 농담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새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은 거를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반복을 해줘야 돼요. 이 뒤에 반복하는 거는 새로 가는 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기억이 다 없어지기 전에 다시 반복을 해야 그걸 이전 상태로 회복을 시키는데 적어도 50% 이상의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그걸 1시간 안에 다시 반복을 해주면 이게 그 이전 상태로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때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처음에 1시간을 걸려서 외웠던 거를 그 일정 시간 안에 반복을 해주면 이때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 똑같은 수준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된 거는 망각되는 속도도 좀 완만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우고 50% 기억이 없어질 때까지 1시간 걸렸던 게 이렇게 반복된 거는 한 2시간은 가는 거죠. 근데 그 두 번 반복했어도 결국은 까먹기 때문에 뒤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되죠. 2시간 있다 다시 반복하면 이 기억이 이제 뭐 서너 시간 가는 거고, 서너 시간 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이제 그 기억이 뭐 10시간 뭐 그 이상 가는 거고, 그 뒤에 한 번만 더 하면 그 기억이 하루 이틀 가는 거고, 하루 이틀 뒤에 반복하면 3, 4일은 가는 거고, 또 3, 4일 뒤에 또 한 번 해주면 이제 일주일 이상 가고, 일주일 있다 반복하면 2, 3주가 가고, 이런 식으로 기억이 점점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거는 한 번 듣고 딱 기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적정한 주기마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한 번 딱 외워서 까먹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누구나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이제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반복하라 그랬더니 뭐 공법만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복하는 시간 따져보면 별로 안 돼. 처음에 1시간 걸렸던 거를 그 뒤에 똑같은 1시간을 들여서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간이 점점 줄어요. 처음 반복할 때 10분 걸렸던 게 두 번째 반복할 때는 뭐 그보다 더 짧게 걸리고, 그때 더 줄고, 나중에 슬쩍 보면 그 내용 전체가 생각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요 반복하는 시간 뒤에 다 더해도 처음 외웠을 때 걸린 시간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굳이 시간 내서 이렇게 외워놓고 그걸 뒤에 전혀 그냥 관리를 안 하면 다 없어지는 거를 잠깐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그 기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한 타이밍마다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해서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업 듣고 그냥 집에 가서 책 바로 던지지 말고 오늘 수업한 내용이 뭐였나. 뭐 이게 3시간 수업하고 복습을 3시간 하라는 게 아니에요. 3시간 수업을 한 거를 집에 가서 한 30분 정도 오늘 수업한 내용이 이런 거를 봤었구나. 뭐 도시군관리법 봤고 그 절차 이런 걸 봤었고 이런 거를 가볍게 훑어두면요. 그 수업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요. 결국은 까먹겠죠. 근데 전혀 안 봤을 때는 이때 거의 재료가 되는데 이때 한번 가볍게 반복해 준 거는 한 10%라도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다음 과정 때 다시 들으면서 그걸 토대로 또 기억이 더 쌓이고 그래서 과정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한번 9월쯤 되면 상당 부분 기억을 하고 문제가 풀리는 건데 그냥 이 복습을 전혀 안 하면 계속 매 과정 새로 공부하는 거라서 점수가 맨날 그냥 그 과락한번 넘어봤으면 소원이다 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공법은 평균 점수가 40점 넘는 경우가 드물어. 그래서 그게 이제 1차 때문에 막 급하다 보니까 2차는 수업만 듣고 뭐 따로 뭐 복습도 안 하고 그냥 아예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습을 조금씩 하면 완전 틀려요. 이거 시간 지나면 점점 그 실력이 올라가요. 근데 그걸 전혀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습이라도 하면 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 더 그 복습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그거를 주말 정도에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게 과목마다 어떤 거였나 한번 이렇게 주말에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좀 더 효과가 있죠. 그런 식으로 복습을 좀 하시면 따로 노력 안 해도 적절하게 반복이 되면서 기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고 필요할 때 이제 잘 떠올릴 수 있게끔 수업 시간에 뭐 두 문자로도 외우고 뭐 숫자를 응용해서 또 외우는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끔 이제 수업을 통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필요한 거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외워야 이게 이해도 더 잘 돼요. 단어가 기억이 돼 있어야 단어 의미가 연결돼서 이해가 되는 거지. 단어 자체를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듣는 단어를 내가 정작 이렇게 의식적으로 외우지 않으면 단어를 정확하게 구사를 못해요. 저한테 와서 질문하면서 도시군 관리계획 7글자네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분들이 드물어. 그래서 도시 무슨 계획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 광역 무슨 계획 항상 무슨 자가 붙어. 그래서 국토 무슨 법 이러면서 그래서 그 용어 구사하는 것만 딱 봐도 이분이 올해 뭐 여유 있게 붙겠다. 좀 올해 좀 힘드시겠나 뭐 이런 느낌이 팍팍 와요. 용어가 기억이 돼 있어야 당연히 그 의미가 연결돼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용어라도 외울 거 외우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면 이해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되면 좀 더 쉽게 외우는 거고 서로 보완되는 거니까 근데 이해는 이게 끝이 없는 거니까 일단 외우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외우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이제 반복이 되면 이제 전체 틀이 쓰는 거죠. 그래서 틀 세우는 거는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는 분들은 한 9월쯤 되면 내년 한 9월쯤 돼야 공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틀이 보여요.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한 10월쯤 돼서 틀이 보이면 그때 이제 문제가 정확하게 풀립니다. 틀이 서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안 풀려요. 문제 풀 때 이게 답이 맞아 이러면서 긴가민가 이러면서 확신을 갖고 딱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막 풀어요. 그래서 틀이 있으면서부터 이 공법 전체가 보이고 그때는 이제 외워도 좀 더 쉽게 외워지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좀 늦게 오는 분들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11월쯤 되니까 이제 공법 이런 거구나. 수업을 들어도 이제 뭐 다 들려요 막 이러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여유를 갖고 9월쯤 오면 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틀을 세우는 게 어렵긴 하지만 처음부터 공부할 때 자꾸 전체 틀을 보면서 공부하려고 노력하면요 좀 더 틀이 쉽게 서요.
그래서 수업 자체는 틀을 위주로 해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내용을 볼 때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그 어느 부분에 어떤 부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부하는 거다. 그 틀을 자꾸 봐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틀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이렇게 개략적으로 공법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 이런 거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공법과 관련해서 그 틀을 세우기 위한 기본 내용 그걸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공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죠. 먼저 부동산 공법이 6개 법률로 되어 있는데 그 6개의 법률이 어떤 건지 잠깐 좀 보면요. 부동산 공법은 이 부동산에 관한 공법이죠. 부동산이 뭔지는 이제 다 아시는 거고, 공법이라는 거는 사법의 반대말이죠.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 네, 이 국민들의 그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죠.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에다가 호텔도 짓고 공장도 짓고 규모도 막 수십 층짜리 건물 짓고 싶은데 그거를 국가가 주거지역이니까 호텔 안 된다, 공장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죠. 그 부동산에 관한 국민들의 그런 활동을 국가가 이렇게 못하게 막 규제를 하면서 막는단 말이에요. 막는 이유가 뭐 개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개인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죠. 그와 같은 법들을 공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대략 한 2,000개가 되는데 2,000개 법 중에서 공법이 90%예요. 그 법 중에서 수많은 법들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 실제로는 생각보다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겁니다. 그걸 다 공부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 6개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험 과목으로 해서 구성이 된 건데 6개 법률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그렇죠.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 이름이 너무 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거 좀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계법 이렇게 줄이기도 하는데 단어 의미가 좀 드러나는 게 좋으니까 국토계획법. 좀 바쁘면 줄여서 국토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것도 좀 기니까 수업 시간 중에는 좀 줄여가지고 이거를 정비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도정법 이렇게도 뭐 줄여서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줄여서 부르는 건 이제 자기 맘이에요. 저는 이 법의 특징이 정비하는 거니까 정비법 그러면 이제 그 뭐 하는 법인지 이 단어만 봐도 대충 드러나는 거니까 정비법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건축법.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주택법. 그다음에 여섯 번째 농지법. 이렇게 총 6개 법률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핵심 사항을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출제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개법은 30%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12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합해서 30%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0%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문항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도시개발법이 6문제, 정비법이 6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계속 같았으니까 앞으로도 거의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 3개 법이 40%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것도 뭐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건축법 7문제, 주택법이 7문제, 농지법은 2문제로 해서 고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건 문항수가 좀 약간 바뀌기도 했는데
농지법은 1회부터 지난 26회까지 변함없이 두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앞으로도 이제 두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출제되는 비중만 딱 봐도 이제 어디가 핵심인지 눈에 보이죠. 일단 국토개법이 뭐 가장 중요하겠죠. 문항수도 제일 많고 또 국토개법이 다른 법과 많이 관련돼요. 그러니까 국토법이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농지법은 딱 봐도 중요하지가 않죠.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농지법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농지법 양이 꽤 많아요. 농지법을 그냥 제대로 공부해서 농지법 박사가 됐어.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두 문제 맞출 것 같죠? 한 문제 맞춰요. 농지법이 좀 어려워요, 또. 뒤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나 뭐 소유 이런 거는 좀 비교적 쉬운데, 농지 보존 쪽으로 넘어가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뭐냐, 이런 걸 묻거나, 또는 농지 전용 허가받는 사항이냐, 신고사항이냐, 이런 거 보면 아주 까다로워요. 그 중에 뭐 농지 전용 신고로 가능한, 그러니까 농지에다가 뭔가를 뭐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허가받고 하는 건지, 신고하고 하는 건지, 그게 그 건축물의 내용에 따라 막 틀려요. 그 건축물이 예컨대 뭐 축사면, 축사라고 다 신고사항이 아니라, 그 축사가 소 키우는 거냐, 돼지 키우는 거냐, 닭을 키우는 거냐에 따라서 면적이 다 틀려요. 근데 그 면적을 묻는 문제도 막 예전에 나왔어요. 그거는 뭐 공부해도 어차피 틀려요. 그거는 뭐 한 서너 페이지 그것도 달달 외워야 돼. 근데 그건 또 외우기도 힘들어요. 막 그냥 숫자나 이런 거라서. 그런 거 나오면 공부 열심히 해놓고 결국은 틀리는 거죠. 근데 한 문제는 맞춰야 되는데 그걸 또 실수로 틀리네. 그래가지고 농지법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두 개 다 틀려버려. 어떤 분은 농지법을 1년 내내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 틀려봐야 두 문제인데 하나를 또 찍어서 맞춰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한 문제 맞추고, 공부 전혀 안 한 사람이 한 문제 맞추고, 또 농지법은 중개사법 관련되기니까,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공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도 맞추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농지법은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거 시간만 뺏기는 거야. 제가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론 수업할 때 농지법은 거의 안 다룹니다. 농지법 안 한다고 와서 따지시면 안 돼. 뭐 그런 분이 간혹 계셔. 왜 진도를 다 안 끝내줘요? 뭐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게 중요하면 당연히 하죠. 근데 뭐 해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농지법은 일단 빼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때 뭐 잠깐 보거나, 아니면 뭐 최종 정리하면서 막판에 뭐 1시간 정도 시간 내서 잠깐 보거나, 뭐 그 정도로 해야지. 뭐 그것만 해도 또 한 문제 건져요. 뭐 그래도 딱 막판에 찍어가지고 몇 개 정리한 거, 그래서 다행히 하나 나와서 그냥 하나 맞춘 거죠. 그리고 하나는 또 찍어서 두 문제 다 맞추는 문제도 1시간 딱 투자해가지고 잘하면 두 문제 다 맞출 수 있고, 웬만하면 또 하나는 건지니까 농지법은 굳이 뭐 시간 내서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빼놓고 나머지 이 5개 법률,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되죠. 네, 이 5개 법률 중에서도 핵심은 국토계획법입니다. 이게 출제 비중은 30%인데 공부할 때 비중은 50%예요. 국토계획법이 이해가 잘 돼야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이해가 되고, 건축법, 주택법의 많은 내용들을 좀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계획법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국토계획법은 단어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니까 이 국토를 잘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토공간은 이게 자손대대로 살아가야 될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더라도 체계적으로 개발돼야 되고, 보존할 것은 잘 보존해야 되죠. 그래서 그 국토공간의 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획적으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 이용과 관련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처음에 법 만들 때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들다가, 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건 계획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대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법 이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국토의 계획. 계획에 따라 이용하자. 이런 의미로. 근데 이용하는 건 이제 계획만 결정하면 계획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 계획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와요. 과격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등등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려고 하는 이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처음과 끝이 도시군관리계획이에요. 도시군관리계획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이 계획 수립하는 절차, 요 전에 앞에 방향 잡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이런 걸 둔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 집행할 거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도 둔 거고, 이 계획을 잘 집행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 이런 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 이게 국토계획법의 전체 내용입니다. 교재 333페이지 보시면 그 네모 4번에 도시군관리계획 의미가 설명되어 있죠. 잠깐 먼저 읽어보면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환경, 경관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6개 계획이 정리가 되어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 개발자연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그 개발자연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까지 그 네 가지 구역에다가 밑줄을 긋고 여기다가 용도구역이라고 써놓으세요. 용도구역. 결국은 줄이면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리고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읽긴 읽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인지 영어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아주 생소한 단어들만 쭉 나열되어 있죠. 이게 국토계획법 전체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걸 풀어가지고 국토계획법 전체가 된 거고, 앞으로 이거 하나하나 용도적 정리하고, 용도지구 정리하고, 용도구역 정리하고, 기반시설에 하는 거 정리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두고두고 이걸 공부할 건데, 일단 개괄적인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해야 전체 구조가 보이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 도시군관리계획 의미부터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